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아마 이맘때쯤에 그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아시아 평생교육협회에도 제가 시민교육 관련된 주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1년 동안 시민교육에 대한 공부가 얼만큼 더 됐는지 저에 대한 테스트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행했던 거는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현장을 좀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 강정 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그리고 또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서 오늘 평생학습과 시민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많이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과 시민성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다룰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이야기는 이미 앞에 박인주 교수님께서 왜 우리가 시민성 교육을 해야 하는가 하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그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민 의식을 키워가고 시민이 좀 더 시민답게 돼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핵심 내용은 시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즌십이라고 외국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성은 과연 뭐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본다면 유인물 29쪽 이하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참여라는 말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참여하는 시민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사회 시민이라는 말을 썼고,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필요한 시민성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사회 제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 권력, 제도, 관행, 문화 등의 차별과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적 자세를 갖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급이나 성, 세대, 인종, 지역, 문화 등의 소수자들이 우리도 똑같은 시민이다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억압했던 집단에 대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밀양이나 그 강정의 사태를 보게 되면 땅을 가지고 있고 땅을 생명처럼 여기는 삶의 터전을 여겨왔던 사람들인데,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볼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 안에서는 이런 그런 주체적인 태도로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민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진행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런 주체의식이 커가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제인 일상에서의 어떤 주체의식의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많이 찾아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연대하고 공존하는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보편적인 인권으로서의 주체성의 출발만이 아니라 이질성, 파편화, 타일 중심화 등에 대해 타협과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다양성 속의 연대 의식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시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동성애자들도 있고 또는 장애인들도 있고 또는 지역 간의 어떤 문화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개발 속에서 송전탑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운기지 찬설과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류 집단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 연대하고, 소수자 집단의 경우는 갈등을 넘어 공존의 방법을 찾는 그런 시민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불확정적이며 다양하다는 인식 아래 사회 구성원들이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려는 성찰적 자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갖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시민성을 대부분은 일자리를 통해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유급 노동자 중심으로 시민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가사노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다른 무급의 어떤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배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선 필요가 있죠. 지역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는 분들도 있죠. 또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소위 2등 시민 내지는 아예 시민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시야를 확대한다면 그분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외국의 글을 보다 보니까 케어링 시티즌십이다 이런 말을 쓴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의 시민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 여성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도 시민의 권리를 갖는 그런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지역 안에서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은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행동하는 시민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소위 내부 고발자의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인 비리와 부패 문제를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자가 지금에 와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감히 나서서 행동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위축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적인 양심에 따라서 정의감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연대하고 소외된 사람을 껴안고 비리를 드러내는 그런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중요한 숙제가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힘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앞에 박인주 선생님도 강조했습니다만 학습 동아리라든가 또는 그 외의 다른 여타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위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속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악의 세력의 연대에 대해서 선의 세력들이 연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박인주 선생님도 그랬죠. 평생 학습자들이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려면 개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집단적인 활동을 통해서 시민성을 키우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시민성 교육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2쪽 이하를 보시면 중요한 것은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서구의 어떤 시민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는 좀 괴리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뭔가 지식을 이렇게 떠넘겨야 되는 건 아닌가. 지역 주민들을 부족한 시민성이 결핍된 존재로 보고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주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성은 지역 주민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성과 결합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울로 프레이리도 교육의 시작은 학습자의 경험적 지식에서 출발한다 이런 말을 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용을 했습니다만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하면 지역 지식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위인물 36쪽을 봐주시면 시민성 교육에서 지역 지식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의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되면 제가 이제
관찰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밀양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땅이 빼앗기고 강제 수용당하고 또 거기에 살면서 자기의 건강 문제가 전자파 발생했다는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농산물을 팔아도 송전탑 있는 동네에 나온 농산물하고 사주지 않고 이런 등등의 어떤 어려움이 느껴질 때 단지 어떤 근대적 의미의 시민, 재산권과 건강권과 환경권을 주장하는 그런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으로서만 저항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근대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험 속에서 체득해왔던 그런 지역 지식이라는 것이 녹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시민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성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에서 체험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반 서민들, 시민들,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지역 지식을 끄집어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를테면 37쪽에 보시면 송전탑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아주머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해서 산 땅인데 돈이 없고 그래서 악착같이 모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샀고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제 뭔가 좀 떳떳하게 농사꾼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땅을 정부가 강제 수용하고 보상금도 쥐꼬리만밖에 안 주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천충모입니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 땅에는 우리 조상들이 묘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 땅에 대한 그 지역 지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반대운동이 상당히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어느 이치호 할아버지가 2012년 12월 16일 날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밀양 주민들은 개인의 재산권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마을의 문제다로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지냈던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나 몰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송전탑은 막아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똘똘 뭉쳐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송전탑이 이제 다 들어서서 완공이 됐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반대 운동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송전탑이 들어섰는데 어떻게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마을에 있는 약간 젊은 대책위원장, 마을 대책위원장이 송전탑 뽑아내기 운동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미 들어선 송전탑은 막을 수는 없지만 들어선 송전탑을 나중에라도 뽑아냈으면 좋겠다. 동네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가 지중화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은 이미 들어선 송전탑이긴 하지만 이거를 뽑아서 지중화하든 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속적인 어떤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식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탈핵, 탈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분이 그 탈핵, 탈원자력 발전을 할머니들에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 송전탑 뽑아내기 운동을 계속합시다 라고 할 때 할머니들이 과연 어떻게 동의하고 따라오는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밀양에서 나오는 밤하고 대추가 유명한데 이 밤하고 대추를 할머니들로부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소위 송전탑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팔았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한 10,000원 하는 걸 한 20,000원 이렇게 팔았는데 2012년 제가 2013년 여름에 가 있으니까 2012년도에 800개 이상인가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이 들어와가지고 할머니들도 이게 송전탑 반대하는 것이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아니라 나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꾼으로서 농사 지으면서 경제적인 그 이익을 창출하는 일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탈원자력 발전으로 가기 위한 그런 그 운동과 이것이 이제 결합이 되는 만남의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어떤 분은 제가 거기 그런 표현됐습니다. 컬처럴 하이브리드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혼종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식하고 근대적인 신지식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이 창출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개발 반대운동 과정 중에서 이렇게 지역 지식과 근대적 지식이 만나서 새로운 지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시민교육을 한다, 시민성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학습자의 경험을 무시한 접근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의 지식에 바탕을 둔 그런 접근이 한편 더 나아가서는 학습자와 교수자 또 학습자 상호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도 역시 필요로 합니다. 아까 박인주 선생님께서 우리 사회에 토론의 문화가 없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합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데 송전탑, 밀양의 경우도 보면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정의 경우에도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강정의 경우는 지역 주민이 뭐라고 표현됐었냐면, 우리가 소위 SNS죠. 카톡이니 뭐 이런 걸 좀 빨리 알았더라면, 이 사태를 많은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서로 힘을 모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정보가 부족했다. 이런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어떤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앞으로 이 현안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대책위원회 활동들을 상시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밀양의 송전탑이 들어서면서 밀양만이 아니라 삼척, 거창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송전탑 문제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전송맵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밴드, 카톡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지역의 문제이긴 하지만 또 자기 지역 밖에서 다른 우리와 유사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성 학습의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지역 지식, 학습자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또 그 학습자 간에 또 학습자와 교육자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시민성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평생 학습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기보다는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어서 약간은 조금 우리가 평생 학습원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실 안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현실적 삶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이슈가 제기가 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민성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좀 줄어들어서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호 회장님께서 밀양 송전탑